착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저희가 왜 이제야 입을 연 줄 아십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른 이낙연의 충격적인 실체, 바로 보시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사람. 예. 자, 이해찬 전 총리 내일 발인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들의 발길도 많이 이어졌죠. 잠깐 보시면 오늘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단체로 조문을 왔고요. 또 지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저렇게 배웅도 하면서 단식했는데 몸 괜찮느냐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 건물 밖까지 직접 배웅하면서 90도 인사를 하고 또 서로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 국회에 있을 때와 좀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때 불편했던 야당 정치인들도 조문을 했는데, 자,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면서 이해찬 전 총리를 컷오프 시켰던 악연이 있습니다. 자, 또 태영호 전 의원,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색깔론, 또 사상 검증을 해서 당시 대표였던 이해찬 전 총리가 자, 어이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랬던 태영호 의원도 많이 배웠다라고 조문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하고 인연이라든지 좀 직접적으로 뭐 인연은 없지만은 저도 일단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정치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또 참고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 여야와 진영을 떠나서 고인을 한 목소리로 추모하는 모습은 눈길을 끄네요. 자, 반면에 올 법한데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인데 예. 현재로서는 조문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역대 총리 중에 현재까지 오지 않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를 떠난 고건, 또 구속돼 있는 한덕수 두 사람인데, 자, 정치를 떠나지도 않고 구속돼 있지도 않은 사람 중에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그러네요. 총리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요. 같은 당 출신이기도 한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와 당대표로 호흡을 맞췄고, 또 이해찬 당대표 직후에 당대표를 이어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13년 후배고요. 당대표는 8년 후배입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무엇보다 지난 대선이었죠. 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당내 친문계에서도 사실상 파문당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다녀오셨고 내일까지 사회기관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중에 제가 이제 탁 걸렸던 게, 오늘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고 조문을 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낙연 대표가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나는 그건 좀 이거는 인간적인 도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이렇게까지 품이 작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에 너무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되게 관심이었는데 인솔 찾으셨죠. 예. 그러니까 또 대비되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가는데, 제가 어제 빈소 있을 때 나경원 의원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죽음 앞에, 고인을 기리는 뜻 앞에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협량함을 보여주는 건 또다시 실망감을 주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거 사실 오늘 뉴스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있는 정당 이름이 새미래민주당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 시절을 제외하고 정치인으로 본인이 걸었던 길에 일종의 뭐 성과라고 만든 것들은 모두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네. 김문수 지지했는데 거기 가면 면바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통 장례식장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한 35년 동안 친구였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예.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차원이지. 지금 뭐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름이 크게 의미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거기 가갖고 이해찬 그 전 총리랑 뭐 동갑의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가갖고 괜히 또 거기 가서 자기가 또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뭐 그런 차원 아닌가. 저는 김문수 씨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앙금이 이렇게 난 표현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경선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2021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그때 이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겼어도 경선에서 이겼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실 지난 대선 때 지게 된 것도 열심히 잘 안 도와줘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되게 속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근데 그 당시 하필이면 나랑 되게 친하고 나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해찬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해? 이러면서 되게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아까 말한 김문수 씨 뭐 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이 스텝을 꼬이게 만든 것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우리 이제 이 정말 거목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당 정당 차원에서도 어떤 논평이 따로 없었고, 다만 이제 빈소에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짧게 좀 짚어봤고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찍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등등이 온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순서같이 갔다 왔는데요. 오늘 정말로 이 장동혁 대표가 조문을 하고 와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2kg씩 가요. 지금 병원에서 나이가 하는 거도 이제 한식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병원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통원치를 가져가서 나오겠다고 올리브를 목부터. 네. 사실 제가 아침에 갔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 계시긴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보였었고 이제 저를 맞이해 주셨었고, 정청래 당대표는 제가 못 뵀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그 지도부하고 있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하고 이제 서로 같이 단식했었던 얘기도 나누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진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고 얼마나 훌륭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렇게 조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조문을 왔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대표도 오세훈 씨랑 같이 왔는데 오늘 오후에 왔다. 네, 왔는데 왜 이낙연 전 총리는 조문을 안 하는 것인지, 왜 그러는 겁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조문할 계획이 없다. 대신 나는 근조화는 보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대선 경선을 할 때 이해찬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좀 화가 났고, 그 이후에 김문수 씨에 대해서 또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조금 너무 마음이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거고 실제 본인이 정말 동지로서 되게 같이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같은 당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그랬으면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경 기자님? 혹시?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마치 이낙연 총리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은 것처럼, 이재명 현 대통령을 그때 당시 후보로서 지지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당 내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낙선했던 캠프였죠. 근데 그때 캠프 때부터 대변인 들어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낙연이 되는 판이야, 이경아. 너 왜 거길 가야지 이재명을 선택하냐. 캠프 제가 초기 멤버였거든요. 그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는 지금 뭐냐면, 당에 있는 당직자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수가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해찬 당대표께서 중심을 갖고 어느 누구도 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결과만 놓고 봐서 과거를 잠깐 왜곡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안 오는 것은 그분의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분이
그분의 마음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밖에서 봤을 때 엄청 큰 정치하고 마음도 엄청 넓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지 알았는데 막상 국회에 가서 근거리에서 1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8, 9년을 가까이 매일매일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마음이 정말 좁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를 잘 뭐 가까이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그때 그 판 구도를 봤을 때 이분이 마음을 좀 더 넓게 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일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사실 2020년도 총선에서는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상임 고문이 180석 압승을 함께 만들어낸 사이이기 때문에 매우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대선감이다, 내가 대선 후보 1위다, 대통령감이다라는 1등이 계속해서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걸 이해를 좀 못하는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들이 선택한 거였어요. 저희도 그렇죠. 갑자기 바뀌는 게 저희도 놀랬던 건데 당원들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경선 결과에도 불복하고 좀 못 받아들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인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가 이틀 만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기관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면서 내일 발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연결식이 9시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장지는 세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 발인 이후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에서 노제를 지내기로 되어 있고요. 오전 9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결식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오전 11시에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마치면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이 전 총리 자택을 방문한 뒤에 오후 3시 30분부터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합니다. 이 부친과 모친의 묘소가 모두 은하수 공원에 있어서 평소에 은하수 공원으로 가고 싶다는 게 고인의 뜻이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시기를 권유를 했었었는데 가족들이 우리 가족묘에 그냥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은하수 공원에 모시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국회를 한번 가시면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오늘 다 다녀보니까 준비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의원실도 전체를 도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 조문 현장에서 이렇게 교대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어쩌다 얼굴을 뵈면 다들 우셔서, 그리고 잠을 못 주무셔서인지 다들 여기 눈밑까지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루뚱희님,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일단 마음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셨고요. 갱희님도 이해찬 대표님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근데 저는 내일 아침이라도 이낙연 전 총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는 서울대 70학번 동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민주화의 길을 이낙연 전 총리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지금과 같은 민주당을 반석에 올려놓는 같이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본인이 탈당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제가 볼 때 민주당 사람들을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문을 당해서 그런 고문의 후유증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을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은 노력도 분명히 있다면 본인이 자기 친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플라워님께서도요.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문성을 오는데 너무합니다. 속상합니다. 이러셨는데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혹시 좀 마음이 풀리시면 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이게 판때기야.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또 조폭 연루와 관련해 가지고 SNS에 글을 하나 남겼거든요.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 경찰, 검찰, 언론, 국민의힘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책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최근에 뉴스타파가 취재해서 보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영상을 링크하면서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글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100일 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맞아 이거는.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립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박종화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보람되고. 네, 이거 저만 보도한 건 아니고 네. 저희 팀장인 전혁수 기자랑 같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건 알아요. 네. 전혁수는 오늘 이사에서 안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사에 그런 사람 얘기를 꺼내지도 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대통령이 그렇죠. 딱 그거 보도 링크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보람되죠, 사실. 그렇죠. 네, 보도한 입장에서는 놀랐고 그래서 네. 트위터에 올라왔네? 이러면서 저희끼리 대박. 그랬죠. 네. 근데 언론은 또 이거 관심 없어. 희한합니다. 예. 오늘 다룰 텐데요. 관련해서 또 검사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검사입니다. 네. 자꾸 세탁하지 마세요. 뭘 세탁이야, 지금 내 현직 검사도 아닌 거는 당연하지. 네, 저희는 검사로 모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요, 대놓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막 퍼뜨렸어요. 2022년 대선 직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도지사였잖아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장에서도 국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 국민의힘이. 조폭 연루설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정의가 다 들어보세요. 공익재보관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김용판. 저렇게 대놓고 했단 말이야. 단정적으로 그것도. 근데 저기서 거론했던 그 조폭 박철민,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확정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폭 박철민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어머니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어. 실제로. 근데 그 공천을 받은 것이 조폭 연루설의 유포의 대가가 아닐까? 그런 의혹 보도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에 당선이 됩니다. 그 직후 2022년 5월 2일에 국민의힘은 성남시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 문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기 써 있죠. 성남시 다. 성남시 다. 저거를 보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발표가 됐어. 5월 2일에.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 씨는요, 이 공천 결과가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다음 날 5월 3일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가는데 큰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선물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스통을 끌고 경기도당에 찾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전 성남시 의원이었어. 요렇게 이제 가스통 딱 들고 갔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남시 다 선거구에 박용승의 부인
최영미를 공천을 합니다. 와. 뭐 새로 생겼지. 예. 전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장 최영미. 실제로 공천 받았어요. 와. 예, 그 옷 입고 있는 사진 좀 올려. 공천 받았어. 공천 받았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 공천을 줄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박종호라는 사람이야. 박종호. 박종호. 예.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예. 그런데 위에서 내려 꽂았다는 거야. 그거를 녹취를 땄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내가 공천 못 준다. 나본도 나는 반대를 안 하지만은 나는 그건 주든 안 주든 상관 안 하는데 내보고 도당에 전화를 해서 달라든지 안 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걸 박용승이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저한테 부탁해오는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에 부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중앙당 분이 제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와, 이게 대박 보도 아니야? 와.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의 대가, 조풍 연루소 퍼뜨려서 낙선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 대박 사건입니다. 기자님, 부연해 주세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저 통화를 이제 저희 전혁수 팀장이 한 건데 예. 저도 저 통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당이 어딘지는 저희도 추측은 안 돼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를 중앙당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에 이제 박철민의 허위폭로 과정, 네. 장영하 변호사의 그 허위폭로 과정의 어떤 대가로서 좀 의심이 충분히 되는 지점이고 중앙당에서까지도 좀 봐주려고 했다. 그렇죠.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박용승 씨, 아까 그 박철민의 아버지. 그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 왜 다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공천을 주느냐라고 저희 기자한테, 전혁수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한 사람을 왜 배제하고 이 엉뚱한 사람한테 줬냐라고 반박을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말하는 고생은 조폭 연루설 퍼뜨린 거야. 맞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럼 잘 알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네. 22년 기준 맞잖아요. 근데 저는 나도 헷갈려. 자, 그 박철민 씨의 모친이 시의원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시의원은 한 명 뽑는 선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복수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중선거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박용승 씨나 그 배우자인 최영미 씨는 시의원 국민의힘 가번 공천을 받았던 거야. 근데 나번을 받았어. 보통 시의원 같은 기초의원은 가번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거의 100% 당선이에요. 가는? 가번은. 이게 시의원 보면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가 누구 나 누구 어떤 데는 다까지 가나 다까지 공천을 하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유권자들이 보통 기초의원 후보자들까지 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가번이면 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가번에 찍어요. 그러니까 가번은 거의 당선이야. 양당이. 근데 나번은 알 수 없어. 이거는 열심히 해야 잘해야 당선이야. 그러니까 공천은 받았는데 나번을 받으니까 박용승 씨가 열받아 갖고 내가 그거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번이 아닌 나번을 줘. 그리고 가스통 몰고 경기 도당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기초의원이나 이렇게 우리 기자님 아니라는데? 아니, 나번이 며칠 뒤에 추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가스통을 이제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번으로 추가 공천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공천이 안 됐었어. 아까 문건 안 봤구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번 공천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최영미 씨는 떨어졌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사람 안 보셨구나, 녹취에. 원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나는 주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확고했나 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통을 들고 등장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초의원이나 광역 지방의원 공천은 그 박정호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었을 거고 당시 네, 맞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경기도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하는 건데 다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많이 반영하겠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이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 대부분 그걸 받아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정호라는 당시 당협위원장이 최영민은 안 돼. 절대 안 했던 돼. 것이고. 근데 원래 도당 권한이고 도당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까 녹취록에 중앙당에서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그랬던 해요. 것 같아요.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 중앙당은 이 지방의원 공천에 개입을 안 해요. 아예? 네, 왜냐면 권한이 없어. 그리고 중앙당은 요번 지방선거도 봐서 알지만 광역 단체장 공천하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국민의힘의 경우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한다고 요번 지방선거에 국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광역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박정호 당시 당협위원장한테 최영미 공천 주라고 전화한 게 대단히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 요게 핵심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기획으로 써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기획까지는 좀 못 찾은 것 같아서 그 박철민과 장영하의 그 폭로 기획에 국민의힘이 연루됐을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라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조폭 연루설 퍼뜨릴 때 함께 도와줬던 조폭이 윤석열 캠프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철민이 잠시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형집행 정지를 받고 이제 밖에 나와 있을 때 박철민이 그때부터 이제 그 조폭 연루설을 기획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수십억 원의 그 돈다발을 전달했다. 성남 마피아 국제 마피아가 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이상의 그 수십억 원을 돈다발을 전달을 했다라는 그 폭로의 기획을 그때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을 때 그 핸드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깜빵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구해준 사람이 그 방금 그 얘기한 그 조폭. 네, 저희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5번 사진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 지금 A씨. 이분 A씨가 중앙에 서서 국민의힘 여기가 여의도 당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이었으니까 대선 후보의 지지 이런 발표를 하는데 이 A씨가 그 박철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분을 이렇게 그 윤석열 선거운동에 데려온 게 박용승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맞아. 박용승. 맞죠?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당 차원에서 조폭들이 선거운동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죠? 대선 캠프는 워낙 커서 한쪽 구석에서 하는 거 다른 쪽에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손가락 위주로 손 씻은 건 알았어? 그 얘기 좀 그만해. 아니 그거는 들을 때마다 웃겨. 그거는 논리지 논리. 그건 논리적인 추론이지. 네, 죄송합니다. 손 바닥에 쓴 게 왜 손 안 닦았냐? 안 지워졌냐? 그러니까 바닥을 안 문지르고 요렇게 씻었나 보지. 이건 논리지. 김용남에만 나오시면 그게 이제 매뉴얼처럼 나온다.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약간 중독됐어, 너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이재명을 조폭 연루설이라고 해가지고 낙선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가 조폭 연루가 돼 있어. 와, 그러네.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한 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 무마한 게 윤석열 후보였어. 이게 얼마나 웃겨. 쌍방울. 이재명이 쌍방울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쌍방울 회사에 들어간 애들 봤더니 다 친윤 검사들이야. 그렇죠, 맞아. 뭐예요, 검사님? 이래도 됩니까? 누가 들어갔지 그때? 그 있어요. 그 윤석열이가 이름 대봐. 이름이 뭐냐면 그 변호사 소개해 줄 때 용산 세무서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남석 변호. 이남석이
아우 내 이름 기억 못했으면 또 나한테 욕구하라고. 와 이남석이다. 왜 이남석이? 다행이다. 거기 들어갔다 쌍방울 해. 근데 이남석이 좀 전에 방금 진짜 검사가 떴어요. 이름 대봐. 이남석이.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계좌 까봤더니 윤석열 출신 윤석열 검사들이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요거는 덮자. 제북 송금으로 틀었잖아 검사님. 나 바보 아닙니다. 와 말씀이다 말씀. 이남석이 와 이거 꼭 쥐고 있어야겠다 이남석이. 누가 바보라고 그랬나? 네 알겠습니다. 야. 아 우리 박종화 기자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뉴스거든요. 요거를 조금 좀 키워주세요.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참 너무하잖아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이제 판결문의 실명을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맞습니다. X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준석과 박철민이 주고받은 이 편지다 서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관여했을 그리고 여론에 확산시키는데 자기들이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이걸 퍼뜨린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그 김진태 당시에 이재명 비리 검증을 목적으로 탄생을 했던 게 국민의힘의 국민검증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김진태가 위원장이었어요. 예, 김진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진태 위원장이 박철민 씨를 장영하 변호사랑 같이 접견을 해요.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접견을 했을 때 이 편지를 두 개를 전달받거든요. 편지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박철민한테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조폭이 이재명한테 10억 원을 7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또 폭로를 했는데 그게 또 조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그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폭로전에 같이 합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준석 너의 형량을 이렇게 감경을 시켜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과 사업적인 부분에 힘을 심껏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의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는 형님께서는 처벌을 안 받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인 부분과 재판적인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기자님 너무 또 큰 이름들이 많아요. 기자님 이게 큰 얘기야.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왔다 이낙연 진짜 아유 정말 와 이거 너무 큰 얘기를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쓱 흘려서 하셨네. 이후에 그 이제 이준석이 그 박철민 쪽에 답변을 보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든 이낙연 캠프 쪽이든 나와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협의하는 대상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철민 쪽에서 그럼 국힘 쪽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A 씨 아까 봤던 그 A 씨였고 그 A 씨가 하는 말이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 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뭐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10억이냐 어쩌냐 막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이준석이 드롭을 해요. 그냥 자기는 이 폭로전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근데 기자님 지금 판결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지금 입수를 했고 관련해서 아직 보도를 안 한 상태죠? 아니요. 저희 보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박범계 부분만 빼고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했죠. 그럼 박범계는 여기서 처음 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괜히 말 시켜갖고 지금 3번 언급하게만 무슨 의도야 도대체?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큰 얘기를 우리 기자님이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물어봐갖고 지금 이름 3번 나왔잖아. 지금 의도가 뭐예요?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그게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고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뭐 이낙연 뭐 지킴이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아니 약간 그렇게 보였어 지금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지. 딱 그런데? 괜히 그리고 물어봐서 이름 3번 나오게 만들고 딱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이낙연과 박범계,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보도였다. 대단히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